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선의의 행동이 오히려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감동 63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63빌딩만큼 높은 감동을 선사하겠습니다. 서울 신림동의 늦은 밤거리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형광등 불빛 아래 박지은은 마지막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까만 교복 치마에 편의점 조끼를 걸친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다. 시계는 이미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은은 매일 밤 이 시간이면 자신의 선택이 옳은 것인지 고민했다. 중학교 3학년이라는 나이에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홀로 딸을 키우며 투병 중인 어머니를 생각하면 자신의 희생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문을 잠그며 지은은 어깨에 걸친 가방을 다시 한번 고쳐맸다. 며칠 전 어머니가 사준 새 가방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라 설레는 마음으로 귀갓길을 재촉했다. 골목을 돌아서는 순간 지은의 발걸음이 멈춰선다. 어둠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술에 취한 듯한 남성의 걸음걸이는 위태로워 보였다. 지은은 잠시 망설였다. 늦은 밤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남성을 향해 움직였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망설이지 말라는 가르침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남성에게 다가가 부축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남성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지은의 가방을 가리키며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소리치는 남성의 목소리에 지은은 얼어붙었다. 순식간에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골목길을 지나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누군가 지은의 가방을 열어보자는 제안을 했고 공포에 질린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가방을 끌어안았다. 그 순간 남성이 손을 뻗어 가방을 잡아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지갑이 나왔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사실 그것은 남성이 비틀거리며 떨어뜨린 것을 주워 돌려주려 했던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지은의 해명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도둑으로 낙인 찍힌 15살 소녀를 향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거는 동안 지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착한 일을 하려다 도둑으로 몰린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전화를 받은 어머니의 놀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지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어야 했다. 차가운 가로등 불빛 아래 지은은 자신의 순수한 마음이 어떻게 이토록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귓가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한순간의 선의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16소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새기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은의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어머니 박미영은 병원에 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이었다. 문을 열자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어제 그 중년 남성의 변호사라고 소개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의 아들이라고 했다. 거실에 앉은 그들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지갑 안에는 고가의 시계를 맡기로 한 예약금 영수증이 있었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5천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지은과 미영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그들이 내민 서류에는 명품 시계 구매 예약금 영수증과 함께 병원 진단서도 들어 있었다. 어깨와 허리에 타박상이라는 진단이었다. 변호사는 차갑게 말을 이었다. 즉시 합의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했다.
미성년자가 심야에 일하다 절도를 했다는 기사가 나간다면 편의점 점주도 곤란해질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지은은 자신 때문에 일자리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다. 그들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미영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항암 치료로 이미 가게는 바닥난 상태였다. 보험금으로 겨우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거액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더구나 딸이 도둑으로 몰릴까 두려웠다. 학교에 도착한 지은은 이미 소문이 퍼져 있음을 직감했다. 교실 문을 열자 잠시 술렁이던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눈을 피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들려오는 수군거림이 지은의 귓가를 때렸다. 들었어? 지은이가 밤에 취한 사람 지갑을 훔쳤대. 아르바이트 한다더니 그런 짓을. 불쌍한 척하더니 진짜 양아치였네. 점심시간 혼자 급식을 먹으려는 지은의 앞에 윤서가 앉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다. 하지만 윤서의 표정은 낯설었다. 윤서는 지갑 안에 정말 시계 예약금 영수증이 있었냐고 물었다. 지은이 대답하기도 전에 윤서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떴다. 그 순간 지은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교무실에 불려간 지은은 담임 선생님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마주해야 했다.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성적도 좋고 모범적이었던 학생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말만 남기고 선생님은 지은에게 등을 돌렸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던 지은은 점장님과 눈이 마주쳤다. 점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일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이 없어도 전해졌다. 지은은 자신의 일자리가 그나마 가족을 돕던 작은 희망마저 사라졌음을 실감했다. 밤이 되어 방 안에 혼자 남은 지은은 이불 속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차갑게 느껴졌다. 지갑을 주워 돌려주려 했던 그 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이토록 무거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옆방에서는 기침하는 어머니의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이불을 더욱 꽉 끌어안았다. 어머니의 병원비도 걱정인데 이제 배상금까지 떠안게 된 현실이 두려웠다. 방문 밖에서는 한숨 쉬는 어머니의 소리가 들려왔다. 지은은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베개를 꽉 껴안은 채 그녀는 내일도 마주해야 할 현실이 두려워 쉽게 잠들 수 없었다. 파란 불빛이 깜빡이는 편의점 간판 아래 김재현 형사는 늦은 밤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일주일 전부터 이 편의점에서 일하던 여학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신경 쓰였다. 매일 밤 친절하게 웃으며 커피를 건네주던 그 아이가 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우연이었다. 재현은 커피를 들고 경찰서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박지은의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다. 그는 휴가를 며칠 남겨두고 있었지만 이상한 직감이 그를 사로잡았다. 피해자라는 남성의 진술이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재현은 그날 밤 현장 주변 CCTV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의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연 미영은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다. 재현은 자신을 소개하며 지은의 결백을 믿는다고 말했다. 거실에 앉은 재현은 커피잔을 들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늘 편의점에서 만나던 학생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는 확신이 든다고 했다. 재현의 말에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며칠 동안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준 것이다. 미영도 작은 희망을 발견한 듯 밝아진 표정을 지었다. 재현은 자신의 휴가를 반납하고 사건을 파헤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다. 중년 남성의 회사 동료들이 잇따라 나타나 증언을 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그날 밤 남성이 고가의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회사의 한 임원은 재현을 찾아와 은밀히 회사의 이미지를 언급하며 조용한 해결을 종용했다. 지은의 가정은 이중고에 시달렸다. 미영의 병원비는 나날이 쌓여갔고 위자료 압박은 더욱 거세졌다. 재현이 수사에 착수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현장 주변 CCTV는 대부분 고장이거나 촬영 각도가 맞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재현은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았다. 그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샅샅이 살폈다. 달빛이 비치는 골목에서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유리창이었다. 그 유리창에 비친 희미한 반사광에서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다. 재현은 즉시 부동산 사무소 주인을 찾아갔다. 방범용 CCTV가 있냐는 질문에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주인의 말 한마디가 재현의 귀를 사로잡았다. 그날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수상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누군가 일부러 비틀거리는 듯한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다. 한편 지은은 학교에서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친구들은 그녀를 범죄자 취급했고 교사들의 시선도 차가웠다.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던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다가와 그날 밤에 대해 물었다. 지은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 아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자신도 몇 달 전 그 남자를 본 적이 있다며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요구받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재현은 이 모든 정보를 모아가며 점점 사건의 실체에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중년 남성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그의 계좌 내역에서 수상한 흔적들이 발견되었다. 주기적으로 거액이 입금되었다가 빠져나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수사를 이어가던 재현의 책상 위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이번 사건의 진실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제보였다. 재현의 휴대폰이 울린 그날 밤, 한 택배기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신이 그날 한강로에서 물건을 배송하던 중이었고 차량 블랙박스에 모든 상황이 찍혔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뉴스를 보고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그날의 영상을 다시 보다가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재현은 택배회사 주차장에서 기사를 만났다. 기사는 노트북을 펼쳐 그날 밤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골목길 입구가 선명하게 보였다. 처음에는 평범해 보이는 장면이었다. 그러다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재현은 영상을 여러 번 되돌려 보았다. 시계를 찬 손목으로 비틀거리는 동작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결정적인 순간이 포착되었다. 지은이 나타나기 직전 남성은 주변을 살피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계를 풀어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보였다. 이어 일부러 비틀거리는 듯한 걸음걸이로 움직이다가 지은이 다가오자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모든 것이 계획된 연기였다. 재현은 즉시 부서로 돌아와 영상 분석을 의뢰했다. 전문가들은 영상의 진위 여부를 검증했고 어떠한 조작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중년 남성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는 일이었다. 재현은 다른 지역의 경찰서에도 유사 사건이 있었는지 수소문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 남성은 최근 2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건의 사기 행각을 벌인 전력이 있었다. 주로 젊은 여성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합의금을 지불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의 회사 동료들의 증언도 거짓이었다. 회사의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가 약점을 잡혀 거짓 증언을 한 것이었다. 재현이 이 사실을 지은의 가족에게 알리러 갔을 때 집안의 분위기는 처참했다. 미영은 항암 치료로 인해 더욱 쇠약해져 있었고
지은은 학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현이 보여준 영상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지은의 눈에서는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변호사와의 상담이 시작되었다. 영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말에 재현은 더 많은 증거 수집에 나섰다. 그는 사건 현장 주변의 모든 상점과 주민들을 다시 찾아다녔다. 마침내 한 노부인이 입을 열었다. 그날 밤 골목길 창문 너머로 모든 광경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노부인의 증언은 구체적이었다. 남성이 먼저 지갑을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고 지은이 그것을 주우려 한 순간을 정확히 기억했다. 심지어 남성이 일부러 비틀거리는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이 증언은 블랙박스 영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재현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검찰의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중년 남성의 변호사는 여전히 강경했다. 블랙박스 영상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노부인의 증언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지은의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친구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처음에는 미안함에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차 이전의 관계를 회복해갔다. 담임 선생님도 지은에게 다가와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재현은 마지막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에 잠겼다. 한 소녀의 선의가 어떻게 이토록 큰 시련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떠올렸다. 이제 남은 것은 법정에서의 최후 승부였다. 법원 건물 앞에 가을 햇살이 비치는 아침이었다. 박지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긴장으로 차가워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입구에서 재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였다. 법정 안으로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피고인석에 앉은 지은은 맞은편의 중년 남성을 마주했다. 남성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다. 그의 뒤편으로 회사 동료들이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다. 스크린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그날 밤의 진실이 또렷이 담겨 있었다. 중년 남성이 시계를 고의로 풀어 주머니에 넣는 장면, 일부러 비틀거리며 걷는 모습, 그리고 지갑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순간까지. 법정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남성 측 변호사는 필사적으로 반박했다. 영상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밤이라 식별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미 영상 분석 전문가의 감정서를 준비해 두었다. 어떠한 조작의 흔적도 없다는 명확한 증거였다. 이어서 노부인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 목격한 장면을 진술했다. 창가에서 뜨개질을 하던 중 우연히 본 광경이었다. 노부인의 진술은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남성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검사가 남성의 과거 전과 기록을 제시한 것이다. 최근 2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명을 협박해 합의금을 뜯어낸 전력이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젊은 여성이나 학생들이었다. 회사 동료들의 표정이 흔들렸다. 점심 휴정 시간 법원 복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회사 동료 중 한 명이 검사에게 다가와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은 회사의 비자금 문제 때문이었다. 남성이 그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이 재개되자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회사 동료들은 하나둘 진실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시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모든 것이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것까지 모두 드러났다. 판사는 깊은 한숨과 함께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은의 완전한 무죄가 선고되었다.
오히려 중년 남성에게 사기 및 무고죄가 적용되었다. 판사는 특히 어린 학생의 선의를 악용한 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지은은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옆에서 어머니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재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가을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다. 취재진들이 몰려들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이 쏟아졌다. 하지만 지은은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으로의 평화로운 귀환이었다. 법원을 나서며 지은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마치 그녀의 결백처럼 깨끗했다. 재현은 멀리서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 소녀의 선의가 어떻게 실현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시련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보여준 용기가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는 아침, 지은은 오랜만에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했다. 교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선 그녀의 눈동자가 떨렸다. 지난 시간 동안 겪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교실 문을 열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윤서가 먼저 다가와 그녀를 안았다. 이어서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그녀를 반겼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는 믿는다는 말, 다행이라는 말들이 교실을 채웠다. 아침 조회 시간 담임 선생님은 지은의 복귀를 반 전체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섣부른 판단과 소문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교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점심시간 지은은 여전히 혼자 급식을 먹으려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테이블에 모여들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점차 평범한 학교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다. 지은은 오랜만에 학교 급식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다. 방과 후 상담실에서 지은은 상담 선생님과 마주 앉았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여전히 늦은 밤 골목길을 지날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낯선 사람의 시선이 느껴지면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하지만 상담 선생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천천히 치유의 방법을 찾아가자고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날의 사건이 일어났던 골목길 앞이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용기를 내어 골목으로 들어섰다. 이제는 달랐다. 그 골목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닌 자신이 극복해야 할 하나의 장소일 뿐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은의 가족은 오랜만에 웃음꽃을 피웠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도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었다. 식탁에 놓인 반찬은 평소보다 조금 더 푸짐했다. 지은은 문득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어머니는 딸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는 더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밤이 되어 방 안에서 일기를 쓰던 지은은 잠시 펜을 멈추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일기장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내려갔다. 선의가 때로는 실현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는 것을 배웠다고. 주말, 지은은 편의점을 찾았다. 점장님은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다시 일하고 싶다는 지은의 말에 점장님은 흔쾌히 동의했다. 첫 월급은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기로 했다. 이제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늦은 밤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도 낯선 손님을 대하는 것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한 달 후 학교에서는 청소년 인권과 정의를 주제로 한 강연회가 열렸다.
지은은 단상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묵직한 울림을 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자신들도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은의 방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심은 새싹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새싹에 물을 주며 생각했다. 시련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진실을 지키는 용기는 결국 새로운 희망이 된다는 것을. 이제 그녀의 삶은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가고 있었다. 감동 63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감동을 줍니다. 늘 감동이 가득한 나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63빌딩만큼 감동이 높은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